제가 들려드릴 8번째 소설은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입니다. 그는 아주 불운한 삶을 살았어요. 작가의 성장 과정과 삶은 작품과 무관하지 않아서 그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무겁고 어두워요.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보면 도스토옙스키의 가정사가 정상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요. 죄와벌을 보면 가난에 시달렸던 자본주의 피해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또 백치를 읽으면 작가의 고질병, 간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게 스스로를 얼마나 좀먹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죄와벌의 줄거리를 요약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스토리보다는 주인공의 내면적 상황이 주된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또 등장인물들의 행적이나 관계가 개연성이 없고요. 마치 독백으로 이루어진 희곡과도 같은 주인공의 심리가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죄와벌은 지적 오만함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의 참회 과정을 보여줘요. 주변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그 과정의 조연들이에요. 이 소설은 철저히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초반엔 범죄 소설의 유형을 따라가다가 사건 후의 과정이 길고 디테일하게 전개됩니다. 저는 스토리를 따라가는 식으로 요약해서 간결하게 전달할 거고요. 죄와벌을 완전히 갖고 싶으시다면 이걸 듣고 나서 책을 다시 읽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1860년대고요. 공간은 주로 모스크바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지독히 가난한 대학생이에요. 현재 돈이 없어서 학교를 쉬고 모스크바의 하숙집에서 몇 달째 은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던 중에 어머니의 편지를 받습니다. 어머니는 좀 떨어진 곳에서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어요. 편지에는 괴로운 소식들만 가득 들어있었어요. 여동생 두냐는 가정교사로 들어가 일을 했었는데 그 집 주인인 스비드가이로프가 두냐에게 치근덕거렸고 그것 때문에 수모를 당했어요. 그러나 두냐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그 집을 나오지 못한 건 미리 받은 돈 때문이었고 그 돈은 이미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송금되어 다 써버린 상황이었어요. 편지에는 나이는 많지만 점잖은 공무원 루진이라는 남자와 동생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있었어요. 그는 동생의 결혼 결심이 가난한 집안을 위해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괴롭고 분노에 쌓입니다. 어느 날 술집에 갔다가 마르멜라도프라는 남자를 우연히 만나요. 그 남자는 무능하고 술로 돈을 탕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딸인 소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창녀일을 하고 있었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동생 두냐와 소냐에 대한 치근함이 도를 넘어섭니다. 이 세상에 계속되는 한 그녀들이 희생이 끝나지 않을 걸 생각하고 한탄해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괴로워만 하고 있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에게는 돈이 필요했고 세상을 향해 대받아칠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의 분노와 절망감은 누군가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였어요. 노파는 자비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노파에게 물건을 저당 잡히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엄청 비싼 이자를 받았고 지불이 하루라도 지나면 물건을 처분해버리는 지독한 노파였어요. 그는 이런 노파야말로 사회악이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도끼를 들고 가서 노파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때 들어온 노파의 동생 리자베타도 죽였어요. 그는 살인 후 심리적 변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엔 자신의 행동에 무심했어요. 그러다가 감정이 도를 넘으면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환영을 보는데 그건 대부분 폭력적인 장면들이었어요. 결국 몸이 아파 누워있게 됩니다. 어떤 날은 괜한 자신감으로 범죄 현장을 가보고 무능한 경찰들이 수사 상황을 비웃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엔 자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경찰서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현실과의 괴리감으로 그 또한 그에게는 환영처럼 느껴져요. 얼마 전 술집에서 만났던 주정뱅이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를 의도적으로 찾아갑니다. 그건 이성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순수한 성향에 대한 동경과 자신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였어요. 그는 뻔뻔하기는 했지만 속죄의 제스처가 마치 자기만의 보석처럼 필요했던 거였죠. 그러던 중 소냐의 아버지 주정뱅이가 사고로 죽어요. 그는 가지고 있던 돈을 털어 장례식비용으로 쓰라고 소냐에게 줍니다. 예심 판사의 이름은 포르필이에요. 그는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범이라는 걸 눈치챘고
그의 주변에 머물면서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어요. 판사는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집요한 사람이라서 범인을 잡는 것에 대한 집념을 갖고 있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을 죄어오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비웃으며 점점 오만함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예전에 범죄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쓴 적이 있었어요. 논문엔 인류를 범인과 비범인으로 나누었는데 범인은 일반 대중으로 법률에 복종하고 법을 어길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범인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절대적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소수이며 법률을 어길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했어요. 그 논문은 경찰을 비롯해서 관련 사람들의 흥미를 꽤 끌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에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의 이름은 라주미힌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에게는 거의 유일한 친구였고요. 일관성 있게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라스콜리니코프와는 아주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친구의 다름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라주미힌은 라스콜리니코프의 동생 두냐를 보자마자 사랑하게 됐어요. 그가 택하는 사랑은 장애도 많고 힘들지만 그는 가난한 집안을 위해 다른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고 실행하려는 두냐를 사랑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용기 있는 남자였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몸은 자꾸 아프고 그럴수록 예민해졌어요. 감정적 갈등 속에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도 하고 후회도 하는 날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소냐와 가까워집니다. 소냐는 신앙심이 깊었어요. 그녀는 힘든 현실을 살고 있지만 너무 열심히 살았고요. 그로 인해 불행하지 않아 보였어요. 소냐는 자신이 가진 돈을 아버지 장례식병으로 몽땅 털어내놓은 라스콜리니코프에게서 진실을 보았어요. 그녀는 한 번 믿은 건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에 지쳐가는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그에게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오직 소냐뿐이었죠. 그 즈음 그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회의를 느끼게 된 건 여동생 듀냐가 가정교사로 들어갔던 집의 주인인 스비드 가이로프를 만난 것이 동기가 되었어요. 스비드 가이로프는 자신의 많은 돈으로 어떻게 해서든 듀냐를 차지하려고 잔머리를 썼어요. 욕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도덕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런 남자를 보면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기 이론의 추악한 그림자를 보게 되었어요. 나쁜 인간을 직접 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그는 소냐 앞에 엎드려 그녀의 발에 키스를 합니다. 지금 자신은 온 인류의 고통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소냐는 그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함께 할 것이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그리 대단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 그동안의 게으름과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인해 허울뿐인 대학생이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신념과 뻔뻔함으로 무장된 이론을 이제는 버리기로 합니다. 그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를 잃는다는 건 깊이를 모를 고독에 빠지는 것이고 그건 그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죠. 그는 구원을 원했고 소냐의 사랑에 힘입어 자수를 합니다.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유형을 떠날 때 소냐는 그를 따라갔고 수용소 주변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죄수 생활을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오만함으로 죄수들에게 왕따를 당해요.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죄수들은 죄값을 치르면서 참회의 과정을 거쳤고 자포자기하거나 뼈저릴 후회를 하는데 그는 달랐어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무의미한 판결에 의해 파멸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대상도 목적도 없는 현재의 불안,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희생이 현재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는 24살이고 8년의 유형생활이 지나도 32살밖에 되지 않음에도 자신의 미래에 회의적이었어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런 그에게 점점 다른 죄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사랑했고 지금 자유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자신과는 다른 인종 같아 보여서 이질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소속되지는 못합니다. 헌신적이고 선량한 소냐를 다른 죄수들은 모두 다 좋아했어요. 소냐는 죄수들에게 음식을 만들어다 주고 글씨를 쓰지 못하는 죄수들이 편지를 대필해 주었어요. 죄수들은 소냐를 믿고 소냐에게 자신의 물품을 맡기기까지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런 소냐에게서 자신이 따라갈 수 없었던
절대적 진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아갑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소냐로 인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인식합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일반적으로 위험한 인물이에요. 수단을 정당화하는 목적.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의 허상을 보게 되면 마음을 바꿔먹죠. 하지만 그는 인식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놓지를 못합니다. 영리하고 자신만의 논리가 분명히 있지만 불만족한 현실은 그를 피해 심리가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스스로를 탓하다가 이해하고 다시 분노로 바꾸고 그러면서도 소냐를 향해 가는 그의 발걸음은 불안하면서도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어요. 자신의 죄, 그로 인한 벌에 대해서 그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건 사회에 대한 분노가 그를 완전히 풀어주지 않아서죠. 그가 쓴 논문은 공평하지 않은 사회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었죠. 범인과 비범인으로 구별해서 비범인이 만행을 이야기했는데요. 세상엔 고귀하고 넓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고 결론을 내렸죠. 그의 사회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은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시절엔 사회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사실은 더 많아요. 사회라는 건 바뀔 수도 있고 기회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오만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이 정답이고요. 선악의 경계가 극명한 현실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마음이 끌림이 아니라 묻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를 참여하게 한 소냐의 근본 사상은 종교예요. 종교는 사랑이고 구원이죠. 하지만 그녀는 이론에 그치지 않는 인물이었어요. 그녀의 구원은 행동하는 진실을 담고 있어요. 또 하나의 인물, 라스콜리니코프의 친구이고 동생과 결혼을 결심하는 라주미힌. 죄와벌에서 이 사람이 없었다면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하고요. 대부분 사회에 존재합니다. 라주미힌은 범죄가 사회제도의 준비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긍정적이며 자비로움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소냐, 라주미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작가는 희망이라는 탈출구를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의 참회, 그러나 그의 참회가 마음에 닿지 않는 건 그의 오만 때문인지 나의 오만 때문인지 헷갈립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가 공감되는 건 현실 탓일 거예요. 가해 그룹에 대한 분노는 단죄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늘 단죄당하는 건 라스콜리니코프가 말한 범인 그룹이죠. 그래서 분노하는 자체가 이미 단죄 당한 거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이런 복잡한 심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하고 말하는 어른들이 훈계를 들었어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게 도덕적 가치는 있지만 유연한 탄력 있는 가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죄와 벌이라는 건 애초에 정당한 배분이 안 되는 원인과 결과의 모순 아닐까요? 요즘 복잡한 정치사회 현상과 맞물려서 죄와 벌이라는 명제에 결국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